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요리계의 살아있는 전설. 미슐랭 3스타 셰프 피에르 듀퐁이 지난 30년간 쌓아 올린 모든 명성과 그리고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을 한순간에 내팽개치고 돌연 한국행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 요리계를 강타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잠적과 이해할 수 없는 선택에 프랑스 전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는 미쳤다. 동양의 값싼 음식에 현혹된 배신자, 프랑스 요리에 대한 모독이다. 온갖 추측과 비난이 화살처럼 쏟아졌지만 정작 피에르 듀퐁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던 그의 이름이 어째서 지구 반대편, 그것도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한국의 길거리와 연결된 것일까요? 프랑스 요리의 정점에 섰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의 길거리 음식에서 무엇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자란, 이제는 중년을 훌쩍 넘긴 셰프 피에르 듀퐁입니다. 제 이름 앞에는 늘 미슐랭 3스타, 프랑스 요리의 거장, 요리계에 살아있는 전설 같은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마치 갑옷처럼, 때로는 무거운 왕관처럼 느껴지던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오직 완벽한 요리, 최고의 맛을 향한 끝없는 질주와도 같았습니다. 16 어린 나이에 처음 주방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저는 요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한창 청춘을 만끽할 나이에 저는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흘렸고 날카로운 칼날과 씨름했으며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시장의 소란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 스승이셨던 전설적인 셰프 오기스트 로댕께서는 늘 제게 피에르,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철학이자 예술이며 너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완벽을 추구하되 그 완벽함 속에 너의 혼을 담아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저는 평생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파리 근교의 농장까지 직접 찾아가 그날 사용할 가장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루앙지의 도매시장에서는 경매인들과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며 최상급의 해산물과 육류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구해온 재료들은 제 손을 거쳐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밤늦도록 주방불을 밝히며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고대의 조리서부터 현대의 분자 요리까지 섭렵하며 끝없이 제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 때로는 동료 셰프들로부터 지독하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제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제 주방에서는 그 누구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 모든 것은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 르시엘 블루는 파리에서도 가장 예약하기 어려운 곳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센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 최고급 크리스탈 잔과 은식기, 그리고 무엇보다 제 요리를 맛보기 위해 세계 각국의 미식가들이 몇 달을 기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단골 손님이었고 그들의 찬사는 제 명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슐랭 가이드로부터 연이어 별 3개를 받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요리사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곧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이었고 제 요리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값비싼 트러플과 푸아그라, 최상급 캐비어가 제 손끝에서 황홀한 맛으로 변신했고 접시 위에 펼쳐지는 화려한 플레이팅은 그 자체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제가 요리계의 정점에 섰다고,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정상에 깃발을 꽂은 산악인처럼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제가 이룬 모든 것을 만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정점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완벽한 일상, 찬사일색인 평가들, 더 이상 새로울 것 없는 주방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지만 정작 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가슴은 더 이상 뜨겁게 뛰지 않았습니다. 요리에 대한 열정보다는 의무감과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고 새로운 창의력은 마치 마르지 않을 것 같던 샘물이 바닥을 드러내듯 고갈되어 갔습니다. 마치 잘 닦인 유리창 너머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명확했지만 동시에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재료를 사용하고 현란한 기술을 선보여도 제 요리에서 예전과 같은 혼과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 자신이 가장 먼저 깨달았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푸아그라도
향긋한 트러플의 풍미도 더 이상 제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제 요리에 찬사를 보냈지만 저는 그들의 말 속에서 진정한 감동보다는 습관적인 칭찬을 읽곤 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대로 연기하는 배우처럼 저는 매일 밤 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원했던 삶인가? 요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요리하는가? 밤마다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저는 텅 빈 주방에 홀로 나와 어린 시절, 처음 요리를 시작했을 때의 설렘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부엌에서 서툰 솜씨로 구웠던 사과 타르트, 그 소박한 맛에 기뻐하시던 할머니의 주름진 미소, 그때의 저는 미슐랭 별이나 세상의 명성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어떠한가? 제 요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닌 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저는 주방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와인을 마시며 무심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잠시 식히고 싶어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을 헤매던 중 우연히 한 영상을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는 짧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울의 어느 시장,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하얀 김을 뿜으며 익어가는 떡볶이, 지글지글 기름에 튀겨지는 바삭한 튀김, 달콤한 냄새를 풍기며 구워지는 호떡,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투박하지만 정겨운 손들이 있었습니다. 고춧가루와 간장, 설탕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떡볶이의 강렬한 붉은색, 펄펄 끓는 기름 속에서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튀김의 자태, 둥근 철판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호떡의 달콤한 유혹, 그 모든 것이 제 눈과 코, 그리고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 없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의 이국적인 풍경이겠지. 잠시 머리를 식힐 만한 가벼운 볼거리일 거야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값비싼 재료도, 화려한 주방도, 정교한 플레이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위생적으로도 완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제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어쩌면 단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력이었습니다. 투박한 조리 도구, 거침없는 손놀림,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음식의 열기.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과 함께 진심, 어린 미소와 자부심이 어려 있었고,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격식 없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정겨운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좁은 포장마차 안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음식을 먹는 사람들, 처음 보는 이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건네는 풍경,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 사이에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떡볶이를 만들던 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거친 손마디. 하지만 떡볶이 양념을 버무리는 그녀의 손놀림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깊은 내공과 함께 손님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솥에 고추장과 마늘, 파 등을 넣고 쉴 새 없이 양념을 저었고 쫄깃한 떡과 어묵을 넣어 정성껏 끓여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 한 그릇을 플라스틱 접시에 담아내며 손님에게 학생, 공부하느라 힘들지. 이거 먹고 힘내라며 따뜻한 말을 건넸고 그 말 한마디에 교복을 입은 손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을 파는 행위를 넘어선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교감이었습니다. 그 어떤 값비싼 와인이나 섬세한 서비스도 흉내낼 수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강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추구했던 완벽한 요리, 최고의 맛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값비싼 재료와 현란한 기술로 만들어낸 화려한 음식 뒤에 저는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과 마음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제 요리는 과연 누군가에게 진정한 위로와 행복을 주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한 허울 좋은 도구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 그 소박함 속에 담긴 진정성과 사람 사이의 온기, 그것은 제가 미슐랭 3스타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두었던
요리사로서의 초심을 일깨워주는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 영상은 제 가슴 속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고, 알 수 없는 뜨거운 열망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보고 싶다. 직접 느껴보고 싶다. 저 맛의 비밀을,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싶다. 다음 날, 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즉흥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느시엘 블루의 주방장 자리도, 미슐랭 가이드의 별도, 프랑스 요리계의 명성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요리사 피에르로서, 아니, 어쩌면 요리를 처음 배우던 시절의 순수한 피에르로 돌아가 그곳에서 진짜 요리의 혼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식의 비밀을 찾고 싶었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낯선 곳에서의 불확실성.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강렬한 이끌림이 저를 한국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결심을 알렸을 때 주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미쳤다고, 노망이 들었다고까지 말하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내마저 등을 돌릴 기세였습니다. 레스토랑 동료들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혀를 찼습니다. 셰프님, 제정신이십니까? 여기가 어떤 곳인지 잊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고작 길거리 음식을 배우러 가신다니요. 수석 셰프였던 알랭은 거의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프랑스 요리계는 발칵 뒤집혔고, 언론에서는 연일 제 기행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을 짓밟은 배신자, 미슐랭 별의 가치를 떨어뜨린 요리사, 정신 나간 늙은이의 마지막 발악 등 온갖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마치 제가 프랑스 요리계 전체를 배신한 역적이라도 된 듯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장릭은 제 어깨를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피에르, 제발 정신 차리게. 자네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이렇게 한순간에 버릴 셈인가?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라니. 그게 대체 뭐라고? 차라리 이탈리아나 스페인으로 떠나게. 그곳에도 배울 것이 많지 않은가.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깊은 실망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비난과 만류도 제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강렬한 목소리를 따르기로 결정했으니까요.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침반을 되찾은 탐험가처럼 저를 미지의 세계로 이끄는 운명의 부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값비싼 셰프복 대신 편안한 평상복을, 수십 년간 손에 익었던 칼 세트 대신 작은 메모장과 필기도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것이 도피가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제 요리 인생의 두 번째 막이,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낯선 땅 한국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과 기대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미슐랭 별도, 세상에 평가도 없는 곳에서 저는 오직 순수한 요리의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후텁지근한 여름 공기, 알아들을 수 없는 억양의 한국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생경한 얼굴들, 시끄러운 소음과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마치 다른 행성의 불시착한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파리의 익숙한 풍경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잠시 현기증마저 느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간단한 여행 가방 하나와 한국 길거리 음식을 배우고 싶다는 막연한 열망뿐이었죠. 통역사도 현지 안내인도 없이 무작정 부딪혀 보기로 한 제 선택은 시작부터 험난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영어 안내판이 있었지만 세부적인 노선이나 요금 체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가로막은 것은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짧은 영어로는 깊이 있는 대화가 불가능했고 한국어는 그야말로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식당에서는 메뉴판을 해독하는 데만 한참의 시간이 걸렸고 길을 물어보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겨우 허름한 숙소를 구하고 식당에서는 그린 메뉴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음식을 주문해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극심한 외로움과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이 모든 고생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제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강한 호기심으로 채워졌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풍겨오는 다채로운 음식 냄새, 매콤한 고추장 냄새, 달콤한 간장 냄새, 고소한 참기름 냄새는 제 미각을 끊임없이 자극했고, 활기 넘치는 시장의 풍경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겹고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서 저는 낯선 이방인이 아닌 새로운 것을 탐험하는 여행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외국인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길거리 음식을 찾아 나선 첫날, 저는 서울의 유명한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맛있는 냄새와 함께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소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시장 안은 그야말로 음식의 천국이었습니다. 뜨거운 김을 뿜으며 쪄지는 통통한 만두, 먹음직스럽게 구워지는 고소한 빈대떡,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진 윤기 흐르는 순대와 떡볶이, 그리고 형형색색의 나물과 반찬들이 좌판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오감을 자극했고, 저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시장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르시엘 블루의 반짝이는 주방과는 너무나 다른 날 것 그대로의 생동감이 넘치는 풍경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발길을 멈추게 한 것은 빈대떡을 부치던 한 아주머니의 포장마차였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포장마차 앞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서 빈대떡이 익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쉴 새 없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뜨거운 철판 위에 녹두 반죽을 붓고 잘게 썬 돼지고기와 숙주, 김치를 푸짐하게 올려 노릇노릇하게 구워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시장 안에 퍼져나갔고, 그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공연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빈대떡 한 장을 주문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어색한 발음을 듣고 외국인임을 눈치챘는지 더욱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투박한 플라스틱 접시에 간장 종지와 함께 담겨 나온 빈대떡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으며, 고소한 녹두의 풍미와 아삭하게 씹히는 김치의 조화는 제가 평생 맛보았던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입 베어부는 순간 입안 가득 커지는 따뜻함과 풍부한 맛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민들의 허기를 달래주고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삶의 애환이 담긴 한 편의 이야기였습니다. 맛있어요? 아주머니는 서툰 영어로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최고예요. 트레봉이라고 외쳤고, 아주머니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제 표정에서 만족감을 읽었는지 더욱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주방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인간적인 교감을 느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프랑스에서 온 셰프라는 사실을 알 리 없었지만 그녀의 음식에는 손님을 향한 진심, 어린 정성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재료나 화려한 기술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마음으로만 전해지는 맛이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와 땀방울 속에 저는 요리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발견한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서울의 여러 시장과 길거리를 헤매며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명동에 길게 늘어선 인파 속에서 맛본 달콤하고 짭짤한 회오리 감자, 홍대의 젊음의 열기가 느껴지는 거리에서 맛본 창의적인 퓨전 닭꼬치, 남대문 시장의 좁은 골목 안에서 뜨거운 뚝배기에 담겨 나오는 칼칼한 갈치조림, 신당동 떡볶이 타운의 즉석 떡볶이 가게에서 여럿이 함께 둘러앉아 끓여 먹던 매콤한 떡볶이까지. 제가 만난 길거리 음식 명인들은 대부분 평범한 서민들이었지만 그들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은 그 어떤 미슐랭 셰프 못지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과 위로를 전하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에서 진정한 요리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손님들과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았고, 단골 손님들의 안부를 물으며 마치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음식은 그들에게 생계 수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매개체였습니다. 한 번은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꼼장어 구이를 파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시장 한 귀퉁이, 낡은 드럼통 위에 석쇠를 올리고 꼼장어를 구워내는 할머니의 모습은 거칠었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꼼장어 구이는 놀랍도록 신선하고 쫄깃했습니다. 살아있는 꼼장어를 능숙하게 손질하여 즉석에서 구워내는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원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콤한 양념과 숯불 향이 어우러진 그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소주 한 잔을 건네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녀의 꼼장어 구이에는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듯했습니다. 그 맛은 단순한 미각적 즐거움을 넘어 한 인간의 삶의 무게와 깊이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비빔밥을 파는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비빔밥에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스타일의 비빔밥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한옥을 개조한 작은 식당에서 그는 형형색색의 신선한 제철 나물과 정성껏 볶은 소고기, 그리고 직접 담근 특제 고추장 소스를 사용하여 한 폭의 그림 같은 비빔밥을 만들어냈습니다. 정갈하게 담아낸 플레이팅은 웬만한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았으며 그 맛 또한 훌륭했습니다. 그는 저는 비빔밥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의 철학이 담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고 그의 눈빛은 열정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에서 과거의 저를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은 명성이나 부를 향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자신의 요리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문화 사절단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제게 놀라움과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길거리 음식의 단순함 속에 숨겨진 깊은 철학과 지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과 흥, 그리고 손맛이었습니다. 정은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고, 흥은 음식을 즐기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즐거움과 활기였습니다. 길거리 음식은 혼자 먹기보다는 여럿이 함께 어울려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하나의 작은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맛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만들어내는 기계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깊고 풍부한 맛이었습니다. 같은 재료와 레시피를 사용하더라도 만드는 사람의 손길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그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 프랑스 요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니 어쩌면 제가 잊고 지냈던 이러한 가치들이 한국의 길거리 음식에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효율성이나 표준화된 맛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온기와 즉흥적인 즐거움, 그리고 오랜 시간 숙련된 장인의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요리의 본질이 사실은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값비싼 재료나 화려한 기술이 아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진심과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과의 교감이야말로 진정한 요리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슐랭의 별이나 세상의 평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요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행복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텅 빈 접시 위에 남겨진 깨끗한 양념 자국, 맛있게 먹었다며 건네는 손님의 진심 어린 미소, 그리고 다음에 또 올게요라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그 어떤 값비싼 찬사보다 제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길거리에서 저는 요리사로서의 초심을 되찾았고 잊고 지냈던 순수한 기쁨을 다시 맛보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제가 한국에 머무른 지도 3개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막연함과 불안감은 사라지고 제 마음은 새로운 영감과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슐랭 3스타 셰프 피에르 뒤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의 길거리 음식에 매료된 요리의 본질을 찾아 떠난 한 명의 순례자였습니다. 허름한 포장마차에 앉아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떡볶이를 먹고 시장 좌판에서 파는 따끈한 호떡을 호호 불며 먹는 제 모습은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 주방에서 완벽을 추구하던 과거의 저와는 너무나 달랐지만 오히려 지금의 제 모습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처음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광장시장의 빈대떡 아주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변함없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빈대떡을 부치고 계셨습니다. 시장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어이구, 프랑스 양반 또 왔네. 이번에는 막걸리도 한잔하고 가게라며 빈대떡 한 잔과 함께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말로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빈대떡 덕분에 진짜 요리가 뭔지 알게 됐어요. 이 맛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제 눈빛에서 진심을 읽으셨는지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녀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의 온기가 제 마음 깊숙이 전해져 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제게 아주머니는 손수 만든 작은 김치 한 통을 쥐어주시며 멀리 가는데 이거라도 가져가서 먹어요. 우리 정이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요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던 요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되찾았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요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명성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들을 제 요리에 담아낼 자신이 생겼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와 희로애락이 담겨 있다는 생각에 저는 다시 한번 겸손해졌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르시엘 블루의 주방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동료들은 저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값비싸고 희귀한 재료 대신 프랑스, 각 지역의 작은 농장에서 정성껏 키운 신선한 제철 재료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고 현란한 조리법 대신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최대한 살리는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주방의 분위기였습니다. 이전에 엄격하고 긴장감 넘치던 마치 군대와도 같았던 분위기 대신 이제는 웃음과 활기가 넘치는 즐거운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젊은 셰프들을 다그치거나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며 즐겁게 요리했습니다. 마치 한국의 포장마차에서 느꼈던 그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제 주방에도 옮겨오고 싶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은 반발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 중 일부는 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은 더 이상 피에르 뒤퐁의 요리가 아니다라며 실망감을 표하며 떠나기도 했고 프랑스 요리계에서는 여전히 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피에르 뒤퐁이 미쳤다. 결국 프랑스 요리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혹평도 들려왔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저의 변화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요리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철학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요리를 통해 손님들에게 진정한 맛과 함께 따뜻한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 길거리 음식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메뉴들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양념을 프랑스 전통 뚜인 라따뚜이에 접목시켜 라따뚜이 드 코레라는 새로운 요리를 만들었고 빈대떡의 바삭한 식감을 살려 메밀가루와 해산물을 넣어 구운 새로운 스타일의 갈레트도 선보였습니다. 호떡의 달콤한 꿀과 견과류, 소를 활용한 크레페는 특히 젊은 여성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손님들도 점차 제 요리에 담긴 새로운 맛과 이야기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요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따뜻함과 정겨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냄새가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은 제 요리를 먹으며 한국의 길거리에서 느꼈을 법한 소박하지만 진솔한 감동을 이야기했고 레스토랑은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놀랍게도 저의 이러한 변화는 프랑스 요리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이었던 평론가들도 점차 제 요리에 담긴 진정성과 창의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정체되어 있던 프랑스 요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셰프들 사이에서는 저희 새로운 시도를 배우려는 움직임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슐랭 별의 개수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요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에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르시엘 블루는 예전만큼 예약하기 어렵지는 않았지만 대신 진정으로 제 요리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손님들로 채워졌습니다. 몇 년 후 저는 파리 외곽의 소박하지만 정감 있는 말의 지구의 작은 비스트로를 열었습니다. 르구드라 르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길거리의 맛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격식 없이 편안하게 음식을 즐기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메뉴판에는 프랑스 전통 비스트로 요리와 함께 한국 길거리 음식에서 영감을 받은 특별한 요리들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떡볶이 그라탕, 김치 크로켓 무슈, 비빔밥 리소토,
유자 소스를 곁들인 삼겹살 콩피 같은 메뉴들은 현지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주말이면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떤 날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와 제 음식을 맛보고는 마치 고향의 맛을 프랑스에서 느끼는 것 같다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말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종종 제 비스트로 주방 창가에 서서 손님들이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와 만족스러운 표정을 볼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의 그 뜨거웠던 여름날들을 떠올립니다. 광장시장의 빈대떡 아주머니, 자갈치 시장의 꼼장어 할머니, 전주 한옥마을의 젊은 비빔밥 셰프, 그들이 제게 가르쳐준 소중한 것들을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진정한 요리란 별 3개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평가가 아닌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기행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은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의 길거리로 떠났던 그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았고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으며 무엇보다 돈이나 명예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을 얻었으니까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제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이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마법과도 같은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마법 같은 순간들을 제 접시 위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파리의 작은 길거리에서 한국에서 온 따뜻한 바람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그 정겨운 시장들을 다시 한번 찾아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분들과 함께 따뜻한 빈대떡에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인생과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날을 꿈꿔봅니다.